몇 달 동안 서방의 언론에서 조명해온 것은 오직 한국에 대한 뉴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서양에서 한국만을 오로지 보도했는지 이제서야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만이 전 세계에서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 감염자를 지금까지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서양에서는 이미 한국 방식이 최고이며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3개월 전에 한국의 방역을 극찬했던 해외의 전문가나 언론 중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내다본 서양의 보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3개월 전 상황을 예측했던 외신들의 보도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한국을 비판했던 세력도 보겠는데요.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황당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민들은 해외에선 극찬하는데 한국만 한국을 욕을 한다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일부에서 코로나 관련 한국에 관해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K방역이 최고라는 말이 있지만 국내외에서 한국이 과연 최고라는 말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주변국인 중국도 코로나를 잠재웠으며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확진자 숫자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테스트 숫자가 능사가 아니라며 독일의 케이스를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본 현대 온라인 시사지는 과연 테스트가 많다고 안전한가 라는 기고를 냈습니다. 독일은 한 주간 코로나 검사 숫자가 100만 건이 넘을 정도로 대량의 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확진자가 수백 명씩 여전히 나온다며 방역 모범국인 독일의 확진자 검사가 효과가 있냐는 것이 의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마스크와 거리 두기를 잘하기 때문에 굳이 검사를 많이 하지 않아도 확진자가 덜 나온다면서 일본의 확진자 숫자가 적은 이유는 생활수칙을 잘 지키는 민도, 즉 국민성이 일본에서는 높다면서 그것이 일본의 확진자를 줄인 계기가 아니겠냐는 보도가 나갑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일본의 감염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그나마 확진율도 10%나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확진자 비율과 검사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안 하는 일본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합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7월에는 매일 100명대 이상, 8월에는 매일 10,000명대 이상이 나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검사 숫자는 턱없이 부족해 실제 감염자는 현재 확진자 수의 10배 이상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전 세계가 코로나 싸움에서 무너져가는 가운데 혼자만 버티고 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죠. 한국과 같이 한때 코로나 감염자가 거의 나오지 않던 중국은 신장을 중심으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홍콩도 150명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면서 사스 때의 공포가 재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불리웠던 베트남의 경우에도 확진자가 일 50명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얼마나 잡기가 어려운 질병인지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다시 또 한 번 한국의 쥐잡기식 IT 코로나 방역이 얼마나 강력한지 전 세계에 입증을 하게 된 셈이 된 것입니다. 3개월 전에 있던 K방역과 관련한 온갖 극찬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중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예측을 한 언론사가 몇 있는데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성공할 이유를 들었는데 코로나가 퍼지자마자 해당 지역의 대대적인 검사와 격리자의 추적 감시, 국민들의 전적인 협조를 그 예로 들면서 이런 조건을 갖출 나라는 거의 없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개월 전 뉴욕타임스의 보도대로 한국 외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은 하루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며 빠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 감염 확대를 방지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일부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족을 불러들이는 이색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정말로 놀라운 점은 국경을 닫지 않고 코로나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제압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코로나 방역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중점적으로 나온 것이 3, 4월 정도였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안도하긴 했습니다만 해외에서 왜 그렇게 한국에 대해 극찬을 하는지 몰랐지만 수개월이 지난 결과 딱 들어맞았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고틀립 FDA 전 국장은 3월쯤 트위터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문제는 일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5, 6월 들어서 한국과 일본의 확진자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면서 그 예측이 틀린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7월이 되면서 일본의 확진자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한국은 가장 이상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으며 진짜 문제는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감염 클러스터가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과 경제인 및 유학생부터 해서
점차 여행객도 교류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일본의 국경 개방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우려가 됩니다. 수개월 전에 미국 전문가는 이미 그러한 점을 예상했고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이죠.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과는 다르게 현재 상황을 낙관하며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을 강조하면서도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 정책을 시행하면서 짐진 모른 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자 스가 관방장관은 확진자 숫자 증가가 3, 4월에 비해 완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당시의 확진자 숫자보다 지금이 2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으며 코로나 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검사도 안 해주고 정부는 괜찮다지만 확진자는 1000명 이상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WHO에서도 다시 한번 홀로 강하게 버티고 있는 한국을 극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얻은 교훈을 묻는 말에 부유한 국가들의 보건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더 부족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부자 나라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보건 정책을 너무 늦게 취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공중보건에 대한 투자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예를 들었는데요. 한국과 같이 바이러스를 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나 감염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방역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빠른 속도의 방역은 무려 작년 12월로 돌아가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 내에 바이러스가 발병했다는 가정을 하고 국내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미 작년에 예상하고 질병본부에서 관련 시뮬레이션을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국에서 12월경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했으며 한국의 질병본부센터는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테스트에 들어가며 감염을 통제해 나간 것입니다. WHO가 다른 나라도 한국처럼 감염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한국처럼 하기는 쉽지는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미리 위험을 알고 대처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이미 반년을 앞선 코로나 방역이 시작된 셈인 것이죠. 여름이 되면 코로나가 잦아들고 감염자가 꺾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각국은 코로나 확진자 신기록을 세우며 엄청난 확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7월에 해외발 확진자들을 제외하고 국내 확진자들을 특유의 티끌까지 추적해내는 방식으로 코로나 확산을 최대한 막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인 마이너스 3%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보다 몇 배 이상으로 선방하며 경제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의 10배인 마이너스 30%를 보여 미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한국은 코로나에 대해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비판 여론도 있으나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수치를 보이며 주변 국가들의 끝없는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카타르로부터 26척의 LNG선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타르 LNG선 발주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던 국내 조선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초 예고됐던 선박 발주가 지연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에게 난감한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한국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이 먼저 카타르 LNG선 수주를 따냈기 때문입니다. 중국 조선사들은 한국 타도로 외치며 20년을 벼르고 별러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LNG선을 따낸 데는 중국 정부의 금융지원과 저가 수주, 그리고 세계 최대 가스 소비국이란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2일 카타르 알카비 장관은 6월 내 한국 조선사에게 LNG 운반선 100척을 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환호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한국에게 LNG선 100척을 맡기겠다고 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전에 카타르 LNG 발주 프로젝트가 최소 60척에서 최대 120척까지 발주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에 국내 조선 3사는 최소 44척에서 최대 104척의 수주를 따낼 수 있다고 전망되었습니다. 첫 수주를 따는 중국이 추가 수주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중국의 추격을 물리치고 거의 최대한의 물량으로 LNG선 계약을 따냈습니다. 카타르가 한국에게 100척의 LNG선을 맡긴 것은 한국 조선사들의 월등한 기술과 실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한국이 전심으로 도와준 배려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지난 23일 방역 모범국이자 최고 우수한 진단키트 수출국인 한국에게 SOS를 보냈습니다. 한국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한 것은 카타르 LNG선 발주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는 셰리다 알카비 에너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당시 진단키트 수출기업 바이오니아가 50개국에게 수출하기로 확정한 상황이었으나 다른 곳보다 카타르를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긴급하게 카타르에게 진단장비 18대와 핵산 추출 시약 등을 빠르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한 현재 인력까지 파견해서 카타르 병원 관계자들에게 진단장비와 키트 사용법 등을 교육시켰습니다. 카타르는 최근 1일 기준 누적 확진자가 5만 6천 명이 넘었지만 한국의 진단장비와 키트는 가장 절실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직접 SOS를 보냈던 알카비 에너지부 장관은 한국 조선사의 LNG선 100척을 유효 중에 구입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라크슨 리서치는 한국이 수주한 LNG선 100척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며 과학기술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수출한 진단키트가 LNG선 수주를 이끌었다는 말이 나오게 했습니다. 카타르에 긴급 수출했던 진단키트와 장비가 50억 정도였는데 비록 23조 규모의 LNG선 100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액수였지만 수많은 카타르 국민들을 살렸다는 데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한 중동 전문가는 카타르는 의리를 중시하는 나라라며 이번에 한국에 긴급하게 준 도움을 카타르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카타르의 수주가 확정된다면 한국 조선업을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크게 따돌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진단키트는 그동안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해왔습니다. 북미와 남미, 중동과 아프리카 등 103개국에 수출되며 놀라운 품질과 명성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진단키트로 인해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크게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국 국민들이 그날의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게 해주었고 더 나아가 한국의 조선업에서도 상대 국가에게 도움을 주어 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핏줄까지 벗겨진다. 지금 일본에선 도쿄지검 특수부가 부활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관계를 벌벌 떨게 만들고 일본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도쿄지검 특수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5일 도쿄지검 특수부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건에 연루된 자민당 아키모토 스카사 의원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자민당 현역 중진 의원이 체포되는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또 자민당의 시라스카 다카키 의원, 가스노마 히데아키 전 의원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중국 기업이 일본에 카지노가 있는 복합 리조트를 지을 때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아베 내각의 사학 스캔들과 최근 벚꽃 스캔들에 이어 또 다른 대형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 내각은 벚꽃 스캔들로 인해 1년 4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점점 궁지에 몰리는 아베 내각은 연이어 터지는 비리 스캔들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아베 정권이 도쿄지검 특수부를 정말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1948년 쇼와 전기 사건, 1968년 일본 통운 사건, 1976년 로키드 사건, 1988년 리크루트 사건 등 권력형 비리를 끝까지 철저히 수사해 단죄함으로써 일본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국민 신뢰도 1위 기관이었고 기소한 사건의 유죄율은 99%에 달했습니다. 특히 도쿄지검 특수부는 최고 권력자인 총리까지도 구속하며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1976년 미국 군수업체 로키드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를 구속했습니다. 1989년에는 리크루트 주식이 시세 조작으로 일본 정부 고위관료와 여권 실력자들에게 대량 제공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의 자금 수수 사실을 밝혀내고 결국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당시 유력 총리 후보였던 아베 총리의 부친인 아베 신타로 간사장도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고 자리에서 물러나며 부패 정치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결국 도쿄지검 특수부는 리크루트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비리를 밝혀내며 정권 자체를 붕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2000년대 들어서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가 관료화되면서 권력이 비대화되자 일본 법무성이 특수부의 힘을 줄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정의감 넘치는 베테랑 검사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2010년에는 오사카지검 특수부에서 증거 조작 사건이 밝혀지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사건을 파헤쳤던 명성과 달리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증거를 조작하는 집단이 되었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붕괴 수준까지 갔던 도쿄지검 특수부는 2017년 모리모토 히로시가 특수부장에 취임하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리모토는 지난해 3월 신칸센 건설 담합 사건에서 대형 건설사 4개사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교육부 국장 부패 사건, 사법거래 의혹 수사, 카르로스 곤 닛산 자동차 전 회장을 체포하며 과거의 유용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모토의 도쿄지검 특수본은 아베 내각을 향해 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최근 이딴 스캔들뿐만 아니라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한일 갈등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로 국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언론이 통제되는 일본 사회에서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일본 국민들은 지금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연말을 노려 여당 중진의원을 체포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당 독재를 하며 부패하고 썩은 일본 아베 내각의 비리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총리를 끌어내리고 정권을 붕괴시킨 바 있는 도쿄지검 특수부의 움직임은